사람 살려주시오. 저 관 속으로 들어가거라. 산 사람이 제 발로 관 속에 들어간 이유를 아십니까? 자객들이 마당을 짓밟고 칼춤을 추더라도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밖에서는 자객들이 서슬퍼런 칼로 피해 춤을 춥니다. 관 속의 산에는 하필 그때 똥이 마려웠고 싸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관 속으로 들어간 사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담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보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 험준한 산중을 짐승처럼 허겁지겁 헤매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한양 장안에서 제일 까는 문장가로 소문이 자자했던 선비 김석주였습니다. 콧대 높던 갓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머리는 산발이 되어 물에 젖은 미역 줄기처럼 늘어졌고 고급 비단 도포는 나뭇가지에 찢겨 걸레 조각이 되어 눈바람에 처량하게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형형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눈빛이 그토록 절박하게 이글거리는 이유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반에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뱃속에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본연의 욕구가 반이라 하겠습니다. 석주는 며칠 전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압송되던 중 포졸들이 주막에서 술판을 벌인 틈을 타 목숨을 건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포승줄을 끊고 산으로 도망친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며칠을 굶주린 탓에 눈에 보이는 대로 주워먹은 얼어 터진 산돌배와 독성이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버섯들이 화근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음식물들과 그것을 막아내려는 항문 사이에 치열하고도 처절한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이는 흡사창과 방패의 대결과도 같았습니다. 뱃속에서 들끓는 요란한 진동소리는 마치 여름날의 천둥소리보다 커서 혹여나 추격해오는 포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을 찾아내지는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석주는 엉덩이에 잔뜩 힘을 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눈밭을 기어가듯 걸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소생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역적의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여 피를 토할 지경이거늘 어찌하여 제 뱃속까지 이리도 무심하게 요동을 친단 말입니까. 눈발은 더욱 거세져서 이제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을 한 번 뗄 때마다 뱃속의 장기들이 출렁거리며 아래쪽을 향해 묵직하고 뜨거운 압박을 가해오니 석주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앙상한 나무 기둥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 사이를 꽉 조이고 걷는 폼이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가 비틀거리는 꼴 같기도 하고 뒤뚱거리는 오리 같기도 하여 평소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점잖은 선비 체면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것이다. 김석주 정신 차려라. 내가 읽은 공맹의 도가 얼마이며 내가 쌓은 덕망이 얼마인데 고작 이깟 복통에 굴복하여 바지의 지도를 그린단 말이냐. 석주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흘리고는 괄약근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뱃속 사정은 주인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기적으로 강력하고 묵직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날 때마다 석주의 얼굴은 노랗게 떴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고 급기야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차라리 추격자들의 칼에 맞아 장렬하게 죽는 것이 똥 싼 바지를 입고 객사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비장한 각오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없는 거무튀튀한 기와 지붕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잡초만 무성한 흉가였습니다. 기와는 다 깨져서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담벼락은 무너져 내려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지금 석주에게는 그곳이 한양의 대궐보다 더 반가운 안식처로 보였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도깨비가 나오든 당장 바지를 내리고 시원하게 이를 볼 수 있는 비바람을 막아줄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마지막 남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흉가를 향해 뜀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적이라면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나의 해우소여, 내가 간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로 뛰어오르려는 순간 뱃속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괄약근의 빗장이 풀리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석주는 비명을 지르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아니라 그의 존엄성을 지켜줄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루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마루 한가운데 서 있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얼굴에 입가에는 검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없는 휑한 눈으로 석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을 하여 나 자빠질 상황이었으나 석주는 너무나도 급박한 생리 현상 때문에 공포심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엉덩이를 부여잡은 채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여인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귀신이요, 사람이요? 다 필요 없고 뒷간이 어디요? 내 지금 급해 죽겠소. 쌀 것 같단 말이요. 석주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흉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 기어이 턱 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뱃속에서는 전쟁이 났고 밖에서는 저승사자 같은 놈들이 들이닥치니 앞문에는 호랑이요, 뒷문에는 늑대라. 석주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 바닥에 주저앉으려는데 소복 입은 여인이 스르르 다가와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으로 석주의 멱살을 잡고는 귀에다 대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냐,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으냐. 귀신의 서슬퍼런 협박에 정신이 번쩍 든 석주는 그제야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여인의 형상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흰자위만 가득하여 산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터이나 지금 석주의 상황은 공포심마저 사치스러운 비상사태였으니 뱃속의 내용물들이 괄약근이라는 최후의 성문을 부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귀신의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에 닿자 소름이 돋음과 동시에 엉덩이에 꽉 힘이 들어가며 몸을 비비 꼬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내 지금 사정이 있어 그러하니 제발 뒷간의 위치만 좀 알려주시오. 내 평생의 소원이요. 석주가 울상이 되어 애원했으나 귀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 소리에 섞여 서걱거리는 칼날 소리와 두런거리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놈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분명 이 근처에 숨었을 것이다. 이 폐가 말고는 숨을 곳이 없다. 쥐새끼 같은 놈을 잡아서 목을 베어버려라. 살기를 띤 자객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석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역적 누명을 쓴 채 목이 달아날 것이요. 여기서 버티자니 바지에 똥을 싼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였으니 실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석주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그를 대청마루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낡아빠진 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거라. 귀신의 명령은 단호하고 짧았습니다. 석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과 귀신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관이라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더러 저 좁고 답답한 관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게다가 저기 들어갔다가는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내 뱃속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석주가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발버둥을 쳤으나 귀신은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으로 관 뚜껑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나무가 뒤틀리는 거친 소음과 함께 열린 관 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놈들이 문턱을 넘으려 한다. 내 놈이 죽어 귀신이 되어 내 벗이 되어주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기어 들어가지 못할까. 귀신이 눈을 부릅뜨고 하얀 소복 자락을 휘날리며 호통을 치자 석주는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자객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부서지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대문이 나뒹굴었고 석주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관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산 넘어 산이라더니 눈보라 피하려다 귀신 만나고 귀신 피하려다 관 속에 눕는구나. 석주가 관 속에 눕자마자 귀신은 큰 소리가 나도록 관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에 갇히자 석주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석주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려야만 했는데 이 자세는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가뜩이나 요동치던 장운동을 더욱 부채질하는 최악의 자세였습니다. 뱃속에서는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고 항문 근처에서는 이제 그만 문을 열라며 거센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으니 석주는 이를 악물고 짧은 비명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공자왈 맹자왈을 외워야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니 수신이고 제가고 나발이고 내 괄약근 하나 못 다스리는 놈이 무슨 천하를 논한단 말이냐. 제발 진정해라 내장들아. 지금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그때 바닥을 울리는 육중한 발소리가 대청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젖은 신발이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는 소리가 석주의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선명했습니다. 분명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군. 구석구석 뒤져라. 천장이며 아궁이며 모조리 쑤셔봐.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관 틈새로 흘러들어오자 석주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으로 온몸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역설적으로 괄약근의 조임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공포와 변이가 동시에 밀려오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석주는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관 뚜껑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석주의 뱃속에서도 내부에서 가스가 팽창하며 요동치니 이것은 마치 자객과 석주의 장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기가 막힌 형국이었습니다. 형님 여기 웬 관짝이 하나 있는데요. 한 자객의 목소리가 들리자 석주의 심장은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뱃속의 내용물은 급격하게 출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석주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엉덩이에 모든 기를 모으며 제발 저들이 그냥 지나치기만을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관 뚜껑 위로 묵직한 무언가가 털썩하고 앉는 느낌이 났으니 그것은 자객 중 한 놈이 관을 의자 삼아 걸터 앉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눈길을 헤맸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구만. 일단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관뚜껑이 자객의 무게에 눌려 찌익 소리를 내며 내려앉자 그 압력은 고스란히 석주의 배로 전달되었습니다. 석주의 눈앞이 노래지며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관뚜껑 위에 걸터앉은 자객의 엉덩이는 마치 천근만근 무쇠 덩어리처럼 무거웠으니 그 하중은 얇은 나무 판자를 타고 고스란히 석주의 아랫배로 전달되었습니다. 짓눌린 복부는 비명을 지르며 압축되었고 그 반작용으로 대장 속에 웅크리고 있던 가스와 묽은 내용물들은 좁은 통로를 향해 성난 파도처럼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두 다리를 열십자로 꼬아 비틀며 필사적인 방어 태세를 취했으나 이미 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여 터지기 일보 직전의 찐빵과도 같았습니다. 관 밖에서는 자객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나누는 잡담 소리가 낮게 울리며 들려왔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이 집구석 꼴을 보아하니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안에는 관짝이 있으니 오늘 밤 술맛 한번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관 위에 앉은 자객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자세를 고쳐 잡을 때마다 낡은 관 뚜껑은 나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 진동은 석주의 괄약근을 자극하며 어서 문을 열라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주는 식은땀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을 적시는 와중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가 여기서 힘을 풀면 내 인생은 끝이다. 역적의 누명은 벗을 수도 있겠지만 관 속에서 똥 싸고 죽은 선비라는 오명은 천년을 갈 것이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나저나 김석주 그 샌님놈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거야? 이 날씨에 산을 넘지는 못했을 테고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텐데 말이다. 다른 자객이 투덜거리며 칼집 끝으로 마루바닥을 규칙적으로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찍어대는 규칙적인 박자는 묘하게도 석주의 뱃속에서 요동치는 장운동의 리듬과 딱 맞아떨어졌으니 소리가 날 때마다 뱃속 또한 요동치며 화답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석주는 제발 뱃속의 천둥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숨조차 끊어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묵직하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출구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암살자다. 나가면 다 죽는다. 석주는 눈을 질끈 감고 전신의 근육을 항문 한 점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늘구멍으로 황소를 막아내려는 무모하고도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괄약근이 부들부들 떨리며 한계를 호소하는 찰나 관 위에 앉아있던 자객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디서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말입니다. 석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배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냄새가 새어나갔단 말인가 싶어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으나 다행히도 다른 자객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송장이 담겼던 관짝 위에 앉아있으니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그나저나 이 관 뚜껑이 아까부터 묘하게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안에 쥐새끼라도 든 모양이다. 자객의 예리한 감각에 석주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석주가 고통을 참느라 몸을 실룩거린 것이 고스란히 전달된 탓이었습니다. 관 위에 앉은 자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칼을 스르르 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나무 뚜껑을 스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막을 긁었습니다. 쥐새끼라면 잡아 죽여야지. 형님, 비켜보십시오. 제가 이 낡은 관 뚜껑을 쑤셔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밖에서는 칼이 들어오려 하고 안에서는 똥이 나오려 하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사면초가의 위기였습니다. 석주는 공포로 인해 괄약근의 통제권을 상실하기 직전이었고 자객은 킬킬거리며 칼끝을 관 뚜껑의 틈새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칼에 찔려 죽느냐 똥을 싸고 들켜서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석주는 눈물을 머금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했으니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객의 칼끝이 나무 틈을 비집고 들어와 거칠게 튀어나온 석주의 옷자락을 건드렸고 그 순간 놀란 석주의 뱃속 두기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가스가 항문을 비집고 나오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 속에서 터져 나온 웅장한 파열음은 적막한 폐가의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을 포기하고 내뱉는 단말마와도 같았고 꽉 막힌 굴뚝이 일시에 뚫리며 내는 굉음과도 같았습니다. 뚜껑에 칼을 쑤셔 넣으려던 자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낮아빠졌고 관 위에 앉아있던 자객 또한 엉덩이에 전해지는 진동에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정적 뒤에 관 틈새로 피어오르는 지독하고 묵직한 냄새가 자객들의 코를 강타했으니 그것은 시체가 썩는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생생하고도 역동적인 구린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똥독이 올라 죽은 귀신이 붙었나 보다. 형님, 관 뚜껑이 들썩거리는 게 안에 든 시체가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흉가터가 예사롭지 않다더니 송장이 벌떡 일어나 춤이라도 추는 모양입니다. 자객들은 코를 움켜쥐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신을 굳게 믿는 이 무식한 사내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과 살인적인 악취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석주는 쪽팔림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 기막힌 오해가 오히려 자신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관뚜껑을 발로 거세게 차며 귀곡성 같은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내 잠을 깨우는 놈이 누구냐? 내 똥독을 받아라. 저승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석주의 기괴한 목소리가 관 속에서 울려 퍼지자 자객들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때마침 새벽을 알리는 달개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오자 귀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객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달기 운다. 날이 밝으면 귀신 씌어서 객사할지도 모른다. 튀어라. 재수옴 붙었네. 가자. 이 집구석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 자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석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방이 조용해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석주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과 괄약근의 끈이 동시에 맥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놈들은 갔지만 나는 끝났다. 석주는 안 된다고 절규했지만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뱃속의 장군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거대한 경류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석주의 하체는 순식간에 뜨뜻미지근하고 묵직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디 좁은 관 속에서 엉덩이를 웅크리고 있던 탓에 그 참혹한 결과물은 바지 사이를 비집고 나와 석주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따뜻하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선비로서의 존엄이 박살났다는 수치심이 뒤섞인 기묘하고도 비참한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살아서는 역적이요 죽어서는 똥쟁이가 되었습니다. 이 치욕을 어찌 씻으리이까. 석주는 관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밖은 엄동설안의 추위가 몰아치는데 관속만은 한증막처럼 후끈한 열기와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지옥도라 할 만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며불며 신세 한탄을 하던 석주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찜통 속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나무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무거운 뚜껑이 열리고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이 관 속을 비추었습니다. 석주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갓은 어디 갔는지 없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엉덩이 부분은 축축하게 젖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꼴이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은 석주는 멍한 눈으로 자신의 하체를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배가 끊어질 듯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젯밤 그를 관 속으로 밀어넣었던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배야. 내 300년 귀신 생활에 똥 싸서 자객 쫓는 놈은 내 놈이 처음이다.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웃음이 멈추질 않는구나. 냄새 한번 구수하니 밥맛이 다 도는구나. 귀신은 어찌나 웃어대는지 눈가에 피눈물 대신 맑은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습니다. 입가에 묻어있던 핏자국마저 웃음 때문에 일그러져 우스꽝스러운 광대꼴이 되었으니 밤새 석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원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석주는 낮 뜨거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으나 이미 버린 몸 에라 모르겠다 싶어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채통 없이 그리 웃어대지 마시오. 선비가 오죽 급했으면 일이 되었겠소. 내 비록 꼴은 이 모양 이 꼴이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였으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석주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씩씩거리자 귀신은 겨우 웃음을 멈추고 정색을 하며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스르르 다가와 석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눈빛이 아까와는 달리 그윽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선비님 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저승갈 날만 기다리던 이 흉가에 이렇게 재미진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허나 제 웃음 뒤에는 억울하여 피를 토하고 죽은 한이 서려 있음을 알아주소서. 귀신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아라 하였는데 본래 이 집은 그녀의 부친이 평생을 모아 지은 집이요. 그녀 또한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과 규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 탐욕스러운 고을 사또와 결탁한 도적대들이 어느 날 밤 들이닥쳐 부모님을 살해하고 집안의 재물을 모조리 약탈해 갔으며 정아 자신 또한 놈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이 구들장 밑에 매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놈들 말입니다. 선비님의 목을 노리던 그 자객놈들이 바로 제 부모를 죽이고 저를 능욕한 그 원수놈들입니다. 놈들은 제 집을 흉가로 만들어 놓고 약탈한 재물과 영모를 꾸미는 비밀 장부를 이 집 구석구석에 숨겨두고는 제 원혼이 무서워 밤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주먹 쥔 손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석주는 똥 싼 바지의 축축함도 잊은 채 그녀의 사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인지라 동병상련의 아픔이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냄새나는 엉덩이를 슬쩍 들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똥통에 빠진 생쥐꼴이나 자네의 사연을 듣고 보니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구려.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바로 자네이니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소. 정아는 석주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귀신의 손이라 차가울 줄 알았더니 의외로 간절함 때문인지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비님 제 시신은 이 대청마루 밑 구들장에 묻혀 있습니다. 제발 제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고 저 구들장 깊숙한 곳에 놈들이 숨겨둔 영모의 증자와 보물 상자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 저놈들의 죄를 천하에 밝혀주십시오. 그리하면 선비님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요 제 원한도 풀릴 것입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내 맹세코 그리하리다. 내 이름 김석주 비록 바지에 똥은 쌌을지언정 신의를 저버리는 놈은 아니다. 내 반드시 자네의 한을 풀어주고 놈들을 일망타진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소. 석주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정아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뱃속이 비었음을 알리는 민망한 진동 소리가 다시 한번 석주의 뱃속에서 울려 퍼졌으니 이는 두 번째 신호가 아니라 밤새 속을 비워낸 탓에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거사는 거사고 일단 배부터 채워야 힘을 쓸 텐데 이 산중에 먹을 게 있어야 말이지. 석주가 머쓱해하며 배를 문지르자 정아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 항아리에 놈들이 숨겨둔 말린 육포와 술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도적놈들 것이나 목숨을 살려준 똥값이라 생각하고 드시지요. 석주는 똥값이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염치불고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육포를 씹으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으니 똥싼 선비의 통쾌한 복수국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석주는 육포로 줄인 배를 채우기가 무섭게 흉가의 구들장을 뜯어냈습니다. 정아의 말대로 그 밑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신 한 구와 함께 묵직한 괴짝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번쩍거리는 것은 둘째치고 맨 위에 놓인 서찰 뭉치가 석주의 눈을 사로잡았으니 그것은 바로 이 고을을 다스리는 탐관오리 변 사또가 도적 때와 결탁하여 작성한 가짜 영모 고변서였습니다. 석주가 역적으로 몰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석주 가문의 비옥한 땅을 탐낸 변 사또가 도적들과 짜고 치밀하게 꾸민 흉계였던 것입니다. 내 이놈 변학도 내 놈이 관복을 입은 도적놈이었구나. 내 오늘 이 더러운 바지를 입고서라도 내 놈의 추악한 낯짝을 천하에 까발리고야 말겠다. 석주는 똥싼 바지를 대충 눈밭에 문질러 닦았으나 그 지독하고 구수한 냄새는 이미 옷감 깊숙이 배어들어 천리 밖에서도 알아챌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석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증좌가 든 괴짝을 둘러매고 산을 내려가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웃 고을의 박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또는 석주의 부친과도 친분이 두터워 석주의 결백을 믿어줄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박사또의 관하에서는 인근 고을 수령들이 모여 신년 할애회를 열고 있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 자리에는 석주를 함정에 빠뜨린 원흉인 변 사또도 거드름을 피우며 상석에 앉아 술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연회장 입구에서 석주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게 누구 없느냐. 죄인 김석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다. 석주가 관아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석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도 강력한 악취에 모두 코를 싸쥐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던 변 사또가 석주를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놈은 역적 김석주가 아니냐.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기어들어오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라. 내 호위 무사들은 뭣들 하느냐. 변 사또의 호령에 그의 뒤에 서 있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석주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어젯밤 흉가에서 석주를 죽이려다 똥냄새와 귀곡성에 놀라 도망쳤던 그 자객들이었습니다. 석주가 괴짝을 바닥이 울리도록 거칠게 내려놓으며 씩 웃자 바지 자락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익숙한 냄새가 자객들의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자객들의 뇌리에 어젯밤 관 속에서 들려오던 지옥의 똥냄새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똥귀신이다. 관 속에 있던 그 냄새나는 귀신이 여기까지 쫓아왔다.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그 흉가 근처엔 얼씬도 안 하리다. 아이고 냄새야. 자객들은 석주가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요.
도수를 부린 것도 아니건만 단지 그 냄새 하나에 공포에 질려 칼을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막힌 광경을 본 주인장 박사또와 좌중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석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괴짝에서 장부와 서찰을 꺼내 박사또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사또 어른, 이 냄새나는 놈의 몰골을 보지 마시고 이 명명백백한 증좌를 보십시오. 저 탐관 오리 변사또가 도적들과 짜고 선량한 백성을 죽여 재물을 빼앗고 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증거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자객놈들의 자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사또가 서찰을 읽어내려가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곁에 있던 변사또를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변학도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자객놈들을 하옥하라. 변사또는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으나 이미 겁에 질린 자객들이 우리는 변사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제발 저 귀신 냄새 좀 안 나게 해달라며 줄줄이 불어버리는 통에 꼼짝없이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변사또를 굴비 엮듯 묶어 끌고 나가자 석주는 그 뒤통수에 대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겨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듯하나 내놈 같은 악당은 결코 놓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내 바지에 묻은 이 똥은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내놈들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한 성순이라. 석주의 통쾌한 일갈에 관하에 모인 백성들과 관리들은 환호를 질렀고 억울한 누명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의로운 판관 박사또는 석주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가 이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큰 공을 세웠네. 내 조정에 장계를 올려 자네의 공을 치하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네. 석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엉덩이의 묵직함과 찝찝함은 여전하였으니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또 어른공 치하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저에게 씻을 물과 갈아입을 옷 한 벌만 내어주시지요. 냄새 때문에 제가 기절할 지경입니다. 좌중은 그 말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석주는 똥 싼 바지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누명을 벗었으며 원수들까지 소탕하는 전무후무한 위협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흉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정아와의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석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흉가에 남겨진 정아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박사또의 도움을 받아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그 눈 덮인 산속 흉가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귀신이 나올까 두려워 벌벌 떨던 그곳이었으나 이제는 석주의 발걸음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손수 괭이를 들고 대청마루 밑을 파내어 정아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였고 양지 바른 언덕에 고이 묻어주며 성대하게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석주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정아 낭자, 이제 억울한 원한은 다 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고 내 가문은 역적의 오명을 쓴 채 멸문지화 당했을 것이네. 내 비록 자네 앞에서 바지에 실례를 하는 추태를 보였으나 그 덕분에 자네와 인연이 닿았으니 이 또한 기묘한 인연이 아니겠는가. 석주가 절을 올리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불어온 한 줄기 훈풍이 석주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석주의 꿈속에 정아가 나타났는데 피를 흘리던 소복 차림이 아니라 고운 비단옷을 입은 선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석주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저 또한 구천을 떠돌지 않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흉가 뒤편 감나무 밑을 파보시면 제 부모님이 남기신 가보가 있을 것이니 부디 그것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십시오. 정아는 마지막으로 장난스런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부디 배탈 나지 않는 튼튼한 장을 가지고 태어나시길 빕니다. 꿈에서 깬 석주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석주는 흉가 뒤편 감나무 밑을 파보았고 과연 그곳에서는 정아의 말대로 금은 보화가 가득 든 항아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석주였지만 그는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관아에 호소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송사 비용을 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석주를 두고 똥 싸서 복받은 선비라 하여 분복선생이라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주는 조정의 부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고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어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석주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가훈과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급할수록 괄약근을 조심하라는 가훈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된 누렇게 변색된 무명바지였습니다. 석주는 매년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 바지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 아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바지이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순간도 있는 법이다. 허나 나는 이 바지에 똥을 쌈으로써 생명을 얻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의를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도 살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때로는 똥 싼 바지가 비단 옷보다 더 값진 법이니라. 자식들은 코를 막으며 그 냄새나는 교훈을 들어야 했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석주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마다 김석주의 위대한 괄약근 투쟁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한 선비의 도주국은 냄새나는 해프닝을 넘어 통쾌한 복수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슴 찡한 감동과 교훈을 남기며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남산골 어딘가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호탕한 귀신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 한 야담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지금 배가 살살 아파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참지 말고 당장 달려가십시오. 시원하게 비워내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신호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